그래서 이 상해에서 이 3.1운동 이후에 그 임시정부가 이제 통합 임시정부가 쓰면서 이승만 박사를, 미국에 계신 이승만 박사를 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초빙을 했지만 벌써 그때는 러시아 쪽에 의존해서 독립운동을 하려는 이동희 같은 세력이 있었고, 처음부터 벌써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이런 두 가지의 갈래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거기 더해서 지방색도 있었고, 또 무슨 아직도 근황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상당히 민주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그 큰 갈래가 그렇게 그때부터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수락할 때 이 편지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부통령이 되신 이시영 박사께 연장자신한테 썼는데, 자기는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맡더라도 미국에서 활동을 그냥 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미 열강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가 독립을 찾을 수 있지, 이 아시아에서만 활동해서는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짝 임시정부에는 누구부터 이 총리를 든든한 사람을 내세워서 일을 해준다는 그런 조건으로 수락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갔어요. 이 박사는 아시다시피 제가 여긴 대부분 아는 분들이 돼서 그런 부분이 뛰고 넘어갑니다만은, 한학의 통달에서 과거에 도전을 하다가 과거제도 합격하기 전에 과거제도가 가보경제로 폐지됐기 때문에 다른 길로 구국운동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다시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왕정제 폐지 운동에 연루됐다는 걸로 투옥이 됐다가 또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종신형까지 받고 궁극적으로 5년 7개월을 감옥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학문적으로 동양의 고전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거기에다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감옥에서부터 서양의 모든 중요한 책들을 다 섭렵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박사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대통령이었지 특별히 공부한 적이 없다. 이 좌파들이 하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서 저 나름대로 최근 몇 년 동안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하늘이 내신 인재고, 저는 지금 세계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게 이겁니다. 즉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하는 기여했던 정치인들이 다 이승만 박사하고 동세대 분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이시고 처칠이 74년생, 독일의 아데나우가 76년생, 김구 선생이 76년생, 스탈린이 79년생, 일찍 혁명하고 돌아간 레닌은 1870년생. 하지만 그 1870년대 태어난 분들이 산전 수준을 다 겪고 1, 2차 대전을 겪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다가 인류가 멸망한다, 공멸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평화 질서를 유지하고 거기에 위반하는 세력이 생기면은 무력으로도 응징한다고 하는 조치까지 만든 유엔의 창설이었어요. 이런 거장들 가운데서 이승만을 저는 지력으로나 도덕성이나 경륜이나 모든 면에서 단연 으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칠 같은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또 참 지적으로도 탁월하고 대단한 인물이지만은 영국 귀족의 경험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몰락한 왕족의 후예, 그건 왕족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전혀이시는 수북하니까. 그러나 마지막 이 왕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졌다 하는 데 대한 죄책감, 책임감 같은 것을 가지고 동서양의 학문을 완전히 꿰뚫고 불과 5년 만에 미국에서 다시 그것도 최고 명문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의 제목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론인데, 이 전시의 중립국 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논문인데, 그게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나와서 교재로 쓰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그걸 못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이
그런 하버드나 프린스턴 출판부에서 나와서 교재를 쓴 얘가 이과는 있지만 문과는 없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경험으로 와서 이 감옥살이 하면서 고문까지 받는 그런 경험에서부터 세계 최정상급 인사들하고 교류를 했고, 그래서 학문, 동서양 다 경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영문을 쓰는 것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말보다 더 유창하게 말 쓰는 더군다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신 한문으로 80세가 넘어서도 아름다운 한시를 쓰셨습니다. 6.25 때도. 그런 아주 특이한 존재였고, 그래서 그런 분이 결국은 이 공산주의 쪽이냐 이 자유민주주의 쪽이냐,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지 우리 민족의 앞뒤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굉장히 일찌감치 공산주의는 안 되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셨던 분입니다. 그 1923년에 하와이에서 교육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박사학위 나왔다 미국했지만 결국 일본 사람들 등살에 피신을 하면서 다시 이제 하와이로 가서 사람의 힘부터 길러야 된다 하면서 교육운동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때 1923년에 이미 공산당에 당부당하고 그 글을 쓰신 게 있는데, 그 당시 세계 굴지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었을 때요. 아직 공산주의 실험이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딱 요약을 하셨습니다. 공산주의의 강점은 뭐냐? 그 이상이다. 노동하는 다수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건 내 이상이기도 하다. 나도 바로 그런 목표로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의 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공산주의의 그 이상이나 이상으로 봐서는 같습니다. 반면 실천할 방법은 틀렸다. 이 박사는 벌써 보셨어요. 이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면은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지고 거기다 기업인들을 적대시하고 지식인들을 홀대하고 종교를 받게 하고, 그리고 국가나 민족을 경시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창의력, 생산력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방법은 틀렸다. 그때 벌써 이론으로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독립을 위해서 소련의 힘이라도 빌릴 수 있으면 빌리고, 만약에 애국에 도움이 된다면 공산당하고 타협하지 못할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은 하셨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의 골자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도 그건 틀렸다는 걸 굉장히 일찍부터 아셨던 분이죠. 그러나 해방구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애국적인 동기에서 소련의 힘을 빌리고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공산당의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었던 박헌영이나 또는 조봉환이나 그런 사람들도 공산주의를 버리고 국가 건설에 같이 힘을 합친다면 같이 일할 것이 못할 것이 없다. 박헌영하고도 3번이나 만나셨고, 조봉하면 아시다시피 기용해서 농지개혁을 이루셨죠. 이승만 박사는 말하자면 민생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자유니 무슨 평등이니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민족이 제대로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셨어요. 그 실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섰을 때 그때 이 대통령 인사 말씀을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아직 일렀다. 지금 공산당이 이렇게 발개를 치는데, 그렇지만 나는 자유의 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다른 방법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분은 또 아시기를 기간 산업 같은 거, 또 일본 사람들이 남겨간 적산이나 이런 거를 처분하고 하는 데는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규제를 해야지 처음부터 모든 걸 사람들한테 맡길 수는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틀을
공산주의자들하고 싸우면서 만들어내시면서도 또 이 강력한 그 지도력이 필요한 게 우리나라라는 걸 또 아셨던 분입니다.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요하지 내각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이상으로는 좋지만 우리나라는 이조시대 때 백성으로 살았다가 정치가 뭔지 뭐 이 개념이 없고 그냥 먹고 사는 데 바쁜 것이 대부분이었고 몇몇의 지식인 또는 그 정치 지도자 이외에는 민주주의고 뭐 자유고 이런 이 개념조차 없었죠. 저 자신이 사실 36년생이죠. 해방된 다음에 처음으로 자치라는 말, 자유라는 말 뭐 이런 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시면서 결국은 그 이 강력한 대통령제가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국민의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꽃을 피게끔 교육을 의무화해서 바로 평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갖추게끔 하시는 그런 조치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 학문에도 연등하시기 때문에 독일 같은 데서 러시아 같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잘 나갔던 거는 바로 정부가 나서서 일찍부터 노동자에게 이로운 아주 여러 가지 무슨 연금제도라든가 뭐 등등 해서 소위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혁명을 방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불행한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이미 대한민국이 태어날 때부터 안으로 밖으로 대한민국을 허물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유엔이 우여곡절 끝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인구 비례를 선거를 해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해줬는데 그것만 관철됐으면 우리는 분단이 될 필요가 없이 통일된 국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소련이 그걸 못하게 했습니다. 이미 소련은 김일성이라는 bé레를 세워가지고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선거보다는 공산당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남북한을 다 차지하는 접경이지 자유의사를 통해서 선거를 하다 보면 나만이 인구도 많았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소련 쪽으로 가기를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부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역사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분단을 획책한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읍에서 우리도 임시정부 같은 것도 세워야 된다 이런 그 발언을 했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때는 이미 북한에는 46년서부터 인민민주주의 정부라고 하는 것이 소련의 계도 아래서 벌써 공산화 작업을 하고 있었죠. 토지개혁, 뭐 인민군 창설 등등.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라 전체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임시정부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빨리 우리가 독립을 선포해야 된다 하셨고 김구 선생도 1947년 말까지 12월 바로 초까지는 거기 동조하셨어요. 그분도 어디서나 연설해서 전화가 하나가 남더라도 우리가 그걸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우리 목소리를 세계에 내서 나머지를 우리가 통합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불행히도 그 장덕수 암살 사건이라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박사하고 그 틀어지고서는 남북 협상을 한다고 가셨죠. 근데 그때는 모든 것이 소련하고 미국의 결정에 달려서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즉 국제정치적인 그런 테두리를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었고 해방도 우리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어떻게든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타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잊혀지고 있고 마치 김구 선생은 사심이 없어가지고 남북한 합친 그 통일정부를 만들려는데 이승만 박사는 사심에 놀아나서 뭐 반쪽 정부를 만들었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같이 통합된 정부를 지을 수 있는 대안을 유엔을 통해서 만들어낸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못했죠. 그리고 김구 선생이 불행히도
좌익이 아니시고 우익 투사셨는데 이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 환상을 가지고 북한을 가셨는데 그분도 남겨놓은 그 비망로에 보면은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국 대사하고 공사하고 그 대화한 기록 같은 걸 보면은 그때는 이미 북한은 헌법을 만들어 갖고 스탈린 조목조목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지금 서류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배우고 살았지만 그 후 좌파들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잊혀진 거지만 이미 소련의 헌법을 조목조목 검토하고 있었을 뿐더러 김일성에게 보내는 지령들이 이미 문건으로 다 나와 있어요. 김일성 동무에게 보내는 충고. 그래서 김구 일행이 와서 남북 지도자 회담이 성사되면 확대 회의에서는 이러이러한 걸 결정하고 축소 회의, 소위 사김 회의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거에서는 이런 걸 결정해라. 다 소련이 바로 유엔에서 주장하는 미군 철수 등등을 얘기하는 거죠. 왜 소련은 이렇게 이런 짓을 했느냐? 공산당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부터 그 점조직 구성으로 돼서 적진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가 완전히 공산화된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련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누가 공산당원이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스탈린의 지령에 복종한다는 얘기였어요. 즉 세계 공산당은 모두가 다 소련하고 합쳐서 그게 이제 모체죠. 그러면서 이제 지령이 내려가면 암암리에 그 지령을 다 수행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김일성에게 보내는 글을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공산당원을 당원에게 공산당의 순회, 소련 공산당 서기장 요셉 스탈린이 보내는 그런 이제 문건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독립을 선포한 다음에 북한이 9월 9일 날 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겉으로는 김일성님에게, 김일성 씨에게 그리고 정중한 문건으로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똑같은 그런 식의 문건으로 해요. 그러나